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겉으로 들으면 전혀 다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병원의 수술실에서 시작해 이사회 회의실을 거쳐 대학 강의실로까지 이어지는 이야기 말입니다. 한쪽은 인간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고, 한쪽은 기업의 자본과 연결되며, 또 다른 한쪽은 한 세대 젊은이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이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소름 끼칠 만큼 닮은 본질이 드러납니다. 과도하게 숭배된 권력, 은밀히 수탈의 도구로 전락한 신뢰, 그리고 거의 존재하지 않는 통제와 견제의 메커니즘. 의료 분야에 쌓여 썩어가는 현금 더미에서부터 기술 업계의 불투명한 거래, 교육 시스템을 휩쓴 숙청의 폭풍까지 이 모든 것은 권위가 방치된 시스템에서 비극이 여러 영역에서 반복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등골이 서늘해질 만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금 32억 위안, 산처럼 쌓여 곰팡이가 슬어 끝내 다 쓰지도 못한 돈입니다. 어느 날 자신의 생명을 한 의사에게 맡겼는데 그 사람의 뒤편 방들에 무릎 높이까지 쌓인 현금 더미가 있고 무게만 3톤이 넘으며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이것은 영화나 소설 속 장면이 아니라 날 것 그대로의 현실입니다. 그 돈은 은행에 예치되지도 투자로 불려지지도 않은 채 범죄 기록처럼 방치돼 있었습니다. 지폐 한 장 한 장 뒤에는 한 가정이 철저히 착취당한 이야기가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돈의 주인은 하딩준입니다. 그는 정형외과의 대가이자 척추수술 분야의 권위자, 의학계의 눈부신 스타였으며 산시성 시안시 홍회병원 당위원회 부서기 겸 원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수술대 앞에서 그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생명의 은인으로 여겨졌습니다. 30년이 넘는 의료 경력 동안 수만 건이 복잡한 척추수술을 집도했습니다. 학력과 경력 또한 화려했습니다. 삼베이 지역 출신의 수석 입학, 시안이과대학 졸업, 대학원 학력, 1급 주임이사, 교수, 박사 지도교수. 수백 편의 논문이 학술 인용 지수에 등재되었고, 국무원 특별수당 전문가, 제1회 시안의 별, 전국 5와 1 노동훈장, 전국 우수병원장, 중국에서 가장 리더십 있는 병원장, 삼진 최고의 의료인 등 수많은 영예를 안았으며 2차례나 원사 선거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찬란한 학문적 후광 뒤에는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도덕적 붕괴가 숨어 있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의료 구매 과정에서 벌어진 불투명한 행위들에 있었습니다. 외부인에게는 강판 하나, 나사 하나를 고르는 일이 순수한 기술적 판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자에게 그것은 금고를 여는 열쇠였습니다. 하딩준은 10여 개가 넘는 관련 기업을 은밀히 조종하며 보이지 않는 이익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했습니다. 과정은 놀라울 만큼 전문적이었습니다.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기술 사양 설계, 그의 고개 끄덕임 한 번이면 모든 입찰이 물 흐르듯 통과되었습니다. 출고가에서 환자의 몸속에 들어가기까지의 가격 차이는 몇 배로 부풀려졌고, 리베이트는 30%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환자가 낸 수술비 한 푼 한 푼마다 누군가의 금고로 조용히 흘러드는 몫이 있었습니다. 첨단 수입 의료기기라는 청구서 뒤에는 땅을 팔고 빚을 내어 비용을 마련한 농촌의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학에 대한 경외심과 전문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뢰가 바로 밀폐된 방 안에서 곰팡이 핀 지폐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한편으로는 의사의 사명감을 설파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광기에 가까운 수탈을 이어갔습니다. 2023년 원사 선거에서 낙선한 뒤에는 더 이상 숨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졌더라도 윤리적 한계가 없다면 메스와 도살칼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그의 당적 박탈, 공직 박탈을 발표하고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공식 발표는 극도로 신중했으며
이전에 언론이 폭로했던 32억 위안의 현금 산더미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보도들은 빠르게 사라졌고 수많은 의문만 남았습니다. 왜 대중은 진실의 전모를 알 수 없는 것일까요? 의료 구매, 학문적 명성, 행정 권력이 단단히 얽힌 구조적 블랙홀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운 걸까요? 아니면 이 실타래를 풀다 보면 아직 지목되지 않은 수많은 비슷한 이름들이 더 드러날까 두려운 걸까요? 한번 깨진 신뢰는 부러진 뼈보다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의사가 값비싼 의료 자재를 권할 때마다 환자들은 스스로 묻게 되지 않을까요? 그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진정한 의료적 필요이고 또 얼마나 많은 부분이 누군가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쓰이는지 말입니다. 곰팡이 핀 돈은 태워 없앨 수 있지만 곰팡이 핀 인간의 마음에는 아마도 어떤 치료약도 없을 것입니다. 의료 분야에서 신뢰가 붕괴되는 이야기에서 이제 자본과 자금의 세계로 시선을 옮깁니다. 한때 스타처럼 추앙받던 한 CEO가 현재 최대 20억 위안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직면했습니다. 2026년 1월 15일 선전에서 슐레이는 전 CEO 철레이를 상대로 공식 소송을 제기하며 직권을 이용해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고 고발했습니다. 철레이는 결코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텐센트 클라우드의 스타 관료로 불리며 기술에 밝고 성장 스토리를 잘 풀어내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2014년 네이진의 소개로 슐레이의 합류의 CTO를 거쳐 워심테크놀로지의 CEO를 역임했습니다. 2017년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열풍이 한창이던 시기에 그는 슐레이 올인 블록체인 전략을 선언했고 곧바로 CEO로 승진했습니다. 단 한 달 만에 슐레이 주가는 5배로 급등했으며 그는 언론으로부터 슐레이의 운명을 바꾼 남자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열기가 과도하게 달아오르자 중대한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규제 당국이 지속적으로 위험 경고를 내렸고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점점 격화되었습니다. 슐레이는 점차 위축되었고 누적 손실은 약 100억 위안에 달했으며 그중 블록체인 부문이 주요 손실원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신화는 붕괴되었고 철레이는 영웅의 자리에서 비난의 중심으로 내몰렸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슐레이는 싱룽어라는 회사가 사실상 철레이의 지배 아래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2019-2020년 기간 동안 워심테크놀로지는 이 회사에 총 17억 위안을 지급했습니다. 특히 2020년 3-4월에는 철레이가 단기간에 2천만 위안을 초과하는 다수의 지출을 승인했는데 그 절차가 이례적으로 신속했던 점이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2일 이사회는 그를 해임했으며 이후 철레이는 중국을 떠났습니다. 같은 해 10월 슐레이는 직무상 횡령 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귀국해 조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으나 증거 수집의 어려움으로 형사 고발은 결국 철회되었습니다. 5년이 흐른 뒤 슐레이는 민사 소송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번에는 20억 위안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피고에는 철레이뿐 아니라 핵심 임직원들과 관련 기업들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철레이 본인 역시 공개적으로 자기 성찰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경영에서 금기를 범했음을 인정했고 텐센트를 떠나 슐레이로 온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CEO 역할을 맡으면서 기존 팀과 대립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갈등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하딩진의 사례가 인간의 생명이 맡겨진 상황에서 통제되지 않은 권력이 얼마나 냉혹한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준다면 철레이의 경우는 위임된 자본을 둘러싼 야망이 한계를 넘을 때의 경고라 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원, 신뢰가 효과적인 감시 장치 없이 과도하게 집중될 때 윤리의 경계는 오래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과장된 자본 투기, 촉발된 개인적 야망, 그리고 제도의 허점이 이익을 흘려보내는 파이프로 작동할 때 이 세 요소가 얽혀 만들어내는 파국은 거의 필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극은 의료나 기술 분야에만 머무르지 않고 2026년 초부터 대규모 숙청의 폭풍을 맞고 있는 교육 분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반부패 캠페인에서 정규 교육 시스템은 공식적으로 핵심 타깃이 되었습니다.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교육 분야는 금융, 국유기업, 에너지와 함께 중점 정비가 필요한 핵심 영역으로 처음 지정되었습니다. 교육계 전체가 별도로 지명되었고 그와 함께 다음과 같은 강경한 메시지가 제시되었습니다. 부패가 있으면 반드시 반대하고 부패가 있으면 반드시 처벌하며 악을 뿌리까지 제거한다. 회의에서 교육부에 상주하는 중앙기율검사조 조장 왕청원은 이번 캠페인이 신속한 조사, 엄정한 처벌, 심층적 정비라는 원칙에 따라 추진될 것이며 어떠한 금지 구역이나 감독의 공백도 남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관련 조치는 연이어 단행되었습니다. 1월 14일 교육부 산하 교육감찰국 부국장 양위가 공식적으로 낙마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교육부에서 근무하며 재무와 감독 관련 직책을 다수 맡아온 인물이었습니다. 이튿날에는 텐진대 전 총장이자 중국 공정원 원사인 진동한이 대표 자격을 박탈당하고 원사 칭호도 취소되었습니다. 그는 과거 상하이대와 텐진대 총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같은 날 구이저우성 첸난 민족사범고등전문학교의 부청급 간부 왕육린 역시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1월 17일에는 장수성 창저우시 정협 부주석 겸 당조 부석이 장춘푸가 처리 대상에 올랐는데 그는 정부로 옮기기 전 난징이공대와 난징우전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숙청의 물결은 회의 이전부터 이미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27일 중난대 당위원회 상무위원 겸 부총장 고세이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보다 앞선 2025년 9월에는 베이징대 부총장 런위준과 중난대 전 총장 장여우세 역시 조사를 받았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전국 대학에서 성관리급 이상 지도부 인사 44명이 처벌을 받았으며 베이징대, 중난대, 중국광업대 등 여러 중점 대학이 포함되었습니다. 2026년 설 연휴 전후로 접어들면서 대학가의 인사 변동은 더욱 잦아졌습니다. 중국광업대 당위원회 서기 겸 총장이 교체되었고 중국정법대 총장은 인민대로 전보되었으며 텐진대 부총장은 샤먼대 총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하얼빈공업대, 상하이해양대, 푸단대, 화동사범대, 상하이외국어대, 동북사범대, 상하이대, 동화대, 중산대 등 여러 주요 대학들에서도 지도부 교체가 잇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 파장은 이례적일 정도로 높은 동시성과 전례 없는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국무원 상무부총리이자 시진핑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딩세샹이 있습니다. 그는 2022년 제20차 당대회 이후 교육 분야를 직접 총괄해왔습니다. 64세인 딩세샹은 상하이 출신으로 체제 내에서 초고속 승진을 거듭한 인물입니다. 2007년 상하이시 당위원회 상무위원 겸 비서장으로 발탁되어 시진핑을 바로 곁에서 보좌했으며 이후 중앙으로 진출해 중앙판공청 부주임, 총서기 판공청 주임을 거쳐 정치국 위원과 정치국 상무위원회까지 올랐습니다. 현재 그는 전면적 개혁, 교육, 과학기술을 총괄하는 동시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과학기술 관련 기관, 중국과학원과 중국공정원을 분관하고 있습니다. 그가 교육을 관장한 이후 교육정책은 점차 극단적인 정치 색채를 띠며 강화되었습니다. 핵심 기조는 일관되게 교육의 정치적 속성을 확고히 장악하라는 것이었고 사상정치 과목은 중점 중의 중점으로 격상되었습니다. 2024년 5월 딩세샹은 교육과정 및 교과서 체계 구축 추진 회의에 참석해 시진핑 사상을 핵심 축으로 삼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2023년 대학 입시에서는 처음으로 시진핑의 발언이 직접 작문 문제에 반영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이른바 규범 관리의 핵 캠페인이 시행되어 반당 또는 비방으로 간주되는 표현을 엄격히 금지하고 학교 안전보다 정치적 심사를 우선시하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같은 해 12월 전국 대학 당건설 회의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속성을 절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한번 강조되었습니다. 사상 통제가 강화되는 것과 동시에 학내 생활 관리에서는 각종 혼란상이 속출했습니다. 학교 급식에 가공식품을 강제로 도입하는 정책은 거센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2023년 10월 장시성 난창의 여러 학교에서 일제히 산업식 급식이 도입되면서 수만 명의 학생들이 영향을 받았고 방부제 사용 및 영양 결핍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학부모들의 집단 항의로 일부 학교는 현장 조리 방식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나 2025년 10월 상하이에서는 다시 부패한 새우가 포함된 급식 스캔들이 발생해 학생들이 구토와 식욕 부진을 호소했고 여론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학교가 점차 강제적 장기 기증 캠페인을 통해 인력 광산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4년 5월 1일 인체 장기 기증 및 이식 조례가 공식 시행되었는데 명목상 자발성을 강조했으나 실제로는 다양한 위장된 강제 방식이 나타났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여러 지역에서는 학생들에게 장기 기증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학급 평가에 반영하거나 의무 건강검진과 연계했습니다. 같은 시기 실종 사례가 증가했다는 소문과 함께 뇌사 판정을 받은 사례가 급증했다는 보고도 잇따랐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서식을 열어 당이 통제하는 이식재단 사나이 장기기증 자원봉사대에 가입시키기도 했습니다. 2025년에는 산시성 적십자회가 시안에서 어린이 이미지를 활용해 장기기증을 홍보하면서 감정을 조작한다는 비판 속에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적지 않은 학생들이 집에 돌아와 부모에게 눈이나 장기를 기증해도 되는지를 묻는 상황이 발생했고 많은 가정이 공포에 빠져 심지어 이주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법조계는 이러한 행위가 미성년자 보호법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알 권리와 초상권을 침해하며 아동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체 시스템은 점점 학생들을 착취 가능한 자원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치 사상의 주입, 생체 데이터의 수집과 감시, 장기 기증의 추진에 이르기까지 학교는 살아있는 장기의 저장소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는 절망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젊은 세대는 탕핑, 드러눕기를 선택하거나 해외 탈출을 모색하고 높은 실업률과 잔혹한 내부 경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 침체와 인구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당국은 젊은 세대를 마지막으로 남은 인력 광산으로 간주해 계속 착취하고 수탈하려는 듯 보입니다. 교육계 숙청의 물결과 이러한 극단적 정책들은 냉혹하고 비인간적인 권력 투쟁이 실체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딩세샹은 사상 세뇌 캠페인과 장기 기증 정책을 동시에 밀어붙였지만 그와 동시에 교육 시스템 전반을 휩쓰는 반부패 폭풍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시진핑의 의지에 따른 교육계 숙청인가? 아니면 오히려 시진핑 자신을 겨냥한 정치적 역공인가? 다음 세대의 육체와 사상 모두가 결코 예외가 되지 않는 체제가 과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2026년의 교육 상황은 더 광범위한 붕괴를 예고하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허딩진의 32억 위안 비리, 철레이의 20억 위안 의혹, 그리고 딩세샹 체제 하위 교육계 숙청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사건은 하나의 공통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것은 권력이 통제되지 않고 신뢰가 침식되며 결국 평범한 시민이 대가를 치르는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사가 의료기기를 권해도 환자는 감히 묻지 못하고 CEO가 장밋빛 미래를 그려도 주주는 숙고할 틈을 얻지 못하며 학교가 사상을 주입할수록 부모는 상시적인 공포 속에서 살아갑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돈이나 권력으로는 결코 다시 꿰맬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경고입니다. 권위가 재단 위에 올려질수록 균형과 감시의 장치가 부재한 사회에서는 비극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격변 속에서도 사실을 지켜내고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애쓰는 것뿐입니다.